자, 인문지문이고요. 참고로 이런 형태의 지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아주 핫한 지문 형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제 통합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때 통합 독서 뭐 이런 걸 들었잖아, 그치? 네, 독서 지문을 왜 이렇게 말고요. 독서가 시험 내용이었잖아, 그치? 그 독서 교과서를 봤을 때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걸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죠? 그게 실제로 수능에 이렇게 연계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라는 얘기인데, 자, 주제 통합적 읽기에 해당하는 이런 지문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찬반하는 그런 내용인 경우가 일단 첫 번째 케이스야.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하고 쉽지. 여러분들 그 육모평이었나? 과거 제도를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내놓고, 가지문은 과거 제도에 대한 찬성의 글을, 나지문에는 반대의 글을 써놓은 두 개의 지문을 보여주면서 이 두 개의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문제를 냈었어. 오케이? 그게 하나의 패턴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그런 글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선생님이 인문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인문지문은 뒤쪽에 나지문은 뭐냐면 거의 사회지문에 가까워. 그러니까 북학이라고 하는 특정한 개념을 중심에 세워놓고 이것을 한국, 그러니까 조선의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했나를 따지는 게 가의 글이라면, 나의 글은 중국의 사회문화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런 의도 좀 읽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녀석은 2번 패턴이긴 한데요. 1번 패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감 잡아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독서 지문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선생님이 자주 말씀드리는 패턴이 있었잖아. 뭐부터 보자? 제발 부탁이니까 문제부터 보자 라고 했었죠.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제를 딱 보면 문제가 배치된 상태를 보고 지문의 흐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자, 제대로 하는 수업이니까 이걸 하는 이유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선생님은 항상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본다. 문제 확인이라고 하는 게, 그 문제 확인을 하면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를 빨리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들을 살펴볼 때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문제를 읽어놓고 지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눈으로 한 5초 정도 머물면서 뭐가 나왔나 들여다보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문제에 나왔고, 두 번째 문제에도 나왔고, 세 번째 문제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핵심 개념이 되는 거고, 그거를 얼마나 캐치했느냐가 문제의 정답 비중이 되는 것이겠죠. 됐죠? 자, 키워드를 챙기는 게 있고, 두 번째, 이 행위는 뭘 만들어주냐? 자신감을 만들어줘. 왜 자신감이냐면, 문제를 잘 읽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글을 읽을지 대충 예측을 하게 돼. 예측하면 읽기라고 우리가 따로 부르죠. 그럼 예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런 내용으로 흘러갈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 이거 우습게 볼 얘기 아니야. 웃자고 하는 얘기 선생님 전혀 안 듣고 있죠?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신감을 준다. 됐지? 문제를 한번 본 듯한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풀기 원활한 느낌, 윤활유를 발라주는 느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고 문제에서는 뭘 확인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16번 먼저 볼게요. 지금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 문제가 뭐예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치? 우리가 흔히 여기다 따로 쓰자. 16번. 지금 16번 문제는 전개 방식 문제예요. 근데 전개 방식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설이 나오면 서술상 특징을 묻고, 시가 나오면 표현상 특징을 묻지, 독서 지문이 나오면 전개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란 말이야. 그런 패턴 속에서 요즘에는 일정한 트렌드가 존재해. 그 트렌드가 뭐냐면 부분에 집중한다는 거야. 예전에는 글 전체에서 예시가 나왔나? 대조가 나왔나? 인용이 나왔나? 이런 식으로 따져가는 게 많았다면, 요즘 문제는 봐봐. 가는 A를 제시하면서 B랑 C를 설명하고 있어. 차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더 좋고요. 더 좋은데, 어쨌든 1번하고 2번, 그렇지? 하나의 세트로 묶이고,
3번하고 4번이 하나의 세트로 묶이고 5번이 묶인다는 것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예측하면 돼. 됐어?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꼭 해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지만 1, 2, 3, 4, 5가 나왔는데 이거 해주라고요. 이렇게 묶어놔. 이걸 왜 하는 거야? 실수 방지야. 실수 방지. 꼭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1, 2번 봤을 때 가를 보고 있었잖아. 그럼 3번도 가일 거라고 잘못 착각하고 빨리 보다가 날려먹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이 묶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실수는 방지된다. 됐죠? 17번 문제 가봅시다. 17번 이해 문제야. 근데 이해 키워드가 뭐니? 박재가와 이덕무잖아.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사상가, 정치가, 철학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대해서 이해하는 문제는 안 나오면 이상한 문제 아니야. 무슨 문제니까? 인문 문제니까. 쌤이 이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해 드렸죠? 인문지문에서는 사상가나 철학가가 나와서 뭐라고 주장할 거야. 그걸 이해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됐어? 근데 참고로 이거랑 또 똑같이 1, 2 묻고요. 3, 4 묻고요. 5번 뜯어주세요. 됐죠? 하면서 1, 2번은 박제가 얘기구나. 그러면 지문을 읽다가 박제가 얘기가 끝나면 여기서 문제를 선택지를 지워버리면 좀 편하겠구나. 이런 전략적인 사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지? 18번입니다. 평등견이라는 게 뭔지를 또 이해하래요. 보통 이해됐니? 라고 물어보는 패턴은 전통적으로 이해 문제를 두 개 냈다는 얘기는 지문이 원래 어렵다는 뜻이긴 한데 원래는 그래. 근데 이번에는 그만큼 어렵진 않았어. 솔직히 이해됐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지만. 자, 대신에 평등견이 뭔지는 어디에 있는 건지는 보고 와야 돼. 평등견 어디 붙어 있니? 지금 A 밑에 3문단에 평등견이 가로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 근거는 어디 있을 거야? 근거가 그 근처 라고 표현했지만 해당 문단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문단에서 오케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됐죠? 또 19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문맥을 보려 할 때 기억의 의미를 파악하라. 의미 파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추론 문제라고 부르잖아. 그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얘도 똑같아요. 근거는 그 근처에 있을 거야. 이때 빨리 기억이 뭔지만 보고 와. 기억이라는 게 목이 아프죠 오늘따라. 큰일이네.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었다고 돼 있지. 그리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문단이 시작하는 데부터 끝나는 데까지 안에서 이 답의 근거는 나와 있을 거야. 그치? 그런 거구나 라고만 판단해. 선생님 20번은 보기 적용 문제인데요? 그래요. 만약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푸는 사람이었다고 쳐보자. 그래, 1번부터 10번 먼저 풀었고 11번부터 15번까지 풀었어. 이제 16번 세트를 만났는데 보기 적용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1번부터 15번까지 푸는데 문제를 평균적으로 풀던 시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촉박해. 지금 부족해. 그러면 얘는 버리고 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 그치? 선생님이 버리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얘들아, 일단은 지금은 매달려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죠? 버리는 걸 선택하는 거는 구모평 이후에 구모평 이후에 고민하면 돼. 그 전에는 일단 풀어내려고 용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매달려보자. 그리고 마지막 참고로 보기 적용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문장 정도는 읽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지문형으로 나오면 팁이야. 팁. 두 가지 패턴이 있어. 인문 사회 지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에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도표나 그래프 혹은 그림 이런 것들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면 표에 집중하세요. 표의 제목항 있죠. X축, Y축.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장형이 나오면 앞에 한 문장만 대충 읽고 넘어가. 밑에 보기 선택지 읽을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없으나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의 교역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교역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까? 그냥 궁금증만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문을 읽으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여질 거야. 여기서 문제 나왔겠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21번 문제. 무슨 문제?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라. 지문이 내가 솔직히 읽을만 해. 따라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 그러면 같이 푸는 게 더 베스트야. 그치? 근데 어려워.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보류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풀거나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면 먼저 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됐지?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순서상 얘가 16번이라서 먼저 보는 것 뿐이지 독서 지문이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학을 먼저 풀고 나서 독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많이 와. 자, 가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먼저 보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았어. 선택지를 보면서 아, 지금 이거는 두 개의 얘기를 하고 있는 주제통합형 지문인데 가에서는 박제가랑 이동구라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파악하는 인문 형태의 글이 나와 있고 나지문에는 무역과 관련된 뭔가의 어떤 사회적인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마무시한 시간 투자할 필요 없어. 지금 한 문제당 한 5초도 너무 많이 써. 한 3, 4초씩 보면서 이거? 오케이 이동무 좋아 그래 이런 게 나왔어. 오케이 알겠어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되셨나요? 문제를 분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훑으세요. 훑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문의 1문단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무슨 문제 나왔는지 보자. 자, 18세기 북학파들은 하면서 시작했어요. 18세기 북학파. 선생님 이거 왜 쓰고 있는 거야? 사상과 철학과니까 그냥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모르겠 그냥 일단 쓰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청해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해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주체하였다. 주장 나왔잖아. 주장 뭐예요? 북학론이에요. 그리고 북학론의 내용은 뭐예요? 청해 문물을 수용하자는 주장이랍니다. 오케이.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차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바로 이런 데서 자신감이 튀어나와야지. 왜냐? 지금 이게 박제가랑 이동무 얘기하는 거겠구나라고 느낌이 빠보셔야죠. 지금 그거겠구만. 거의 100% 아님?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해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야. 자, 그 차이는 바로 뭐 때문이라는 거야? 중화관념과 청해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식, 청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래. 자, 이건 선생님 왜 색깔펜으로 쓰고 있는 거냐면 이유이기 때문이야. 그치? 이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벌어진 거야. 차이의 원인이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중화관념이 다르기 때문이고 거기에 배어 들어가 있는 청에 대한 현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래. 자, 1778년 함께 연합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동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라면서 말하고 있네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두 사람이 왜 이런 차이를 보였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A가 묶여있죠. 자, A가 묶여있으니까 몇 번 풀 생각하면서 접근해줘야 될까? 잠깐만, 이건 20번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겠네. 그치?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 자, 2번 문장을 읽어보면 북학이라는 목적의식 강했던 박제가라고 하고 있죠. 자, 박제가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지금부터는 박제가의 주장일 거야. 그치? 참고로 이 문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17번에 선택지가 지워질 거예요. 그쵸? 가자. 박제가가 인식한 청해 현실, 청해라고 했을게요. 청해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대요. 중요한 건 지향할 기준이었답니다.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지. 청은 중국이야. 중국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국가야. 우리는 따라가면 돼. 참고로 이걸 뭐라고 불러? 사대주의라고 부르죠. 청이 짱짱맨? 무조건 청 따라가는 거야. 그치? 청은 짱이야. 자, 그래서 그가 쓴 국학에 의해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된 추상화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청이현실은 두 번째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된 것이었대요. 자,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주관적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일 거야. 그치? 내가 봤을 때 절대성을 얘기하기 좋은 거는 받아들여. 근데 이거는 청나라가 짱짱맨과 같은 느낌이. 야, 우리가 미국 힘이 세다고 말하잖아. 하지만 오늘 2천만 명 너 돌파했지. 그걸 보면서 역시 아메리칸 드림 이러진 않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건 외면해. 하지만 미국은 경제 대국이잖아. 미국은 항공모함 하면 10대씩 굴리잖아. 그지? 그런 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러한 청이현실은 그에게도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했어.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다시 나왔죠?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쓸게요. 다시 한번 쓸게요. 뭐예요? 절대성이었습니다. 중화관념은 박제가에게 있어서 중국은 최고의 나라.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될 기준.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좋은 모습만 바라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해보다. 자,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 때문에 나오는 주장의 내용이죠? 오케이? 주장의 내용은 뭐예요?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자,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vs 차이점이지. 대립.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 박제가의 주장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에요. 알겠죠? 독단으로 나가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중국이랑 따라가야 돼. 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생각이 바로 그의 북한론입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자, 상황이야. 당시에 참고 당시에 주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거야.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박제가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일 거야. 청나라와 명나라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은 설마 있겠지. 명 망하고 청이 들어선 거잖아. 그러니까 대다수의 당시 양반들은 우리 여러분도 너무 잘 알잖아. 북벌로 맨날 했잖아. 그래서 청나라는 썩을 것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해야 된다고 막 외치면서 청나라를 북벌에 대단한 걸 봤잖아. 그러다가 신나게 밟혔지. 그지? 그래서 당대의 대부분의 양반들은 명나라의 의리를 중시해야 된다면서 청을 안 바라봤는데 그는 뭐라고 말했어?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긴 거야. 오케이? 이건 뭐예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어? 100년이 지났다. 얘들아, 청나라가 지금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뀐 지 10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명나라 형님하고 있을 거야? 망했잖아 그 나라. 이제 버려. 소멸. 의리의 문제는 소멸됐어. 신경 쓰지 마. 대신 청나라 문물 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오케이? 북한문의 당위성을 설파했어. 대신 뭐예요? 청의 문물을 수용하여서 뭐를 보자? 이익을 보도록 하자. 아까 주장의 내용이지. 됐지? 이게 당시 주류와의 차이점이었고, 또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차이점 2, 이번엔 주자학자들과의 차이점이야. 주자학자는 뭐라고 했어? 양반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 쌍놈들이란 추구가 아니고 추구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천한 일이라고 보았어. 별로야 라고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제가는 뭐라고 말했을까? 달리라고 했잖아?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어. 양반도 이익을 추구해야 돼. 바로 나에게서 중요한 건 실용적이야. 언제까지 이런 부끄러운 짓을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3,500원이에요? 이거 3,000원이에요? 왜 500원 비싸요? 이거 따지라고요. 양반이니까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됐나요? 자, 요게 뭐예요? 박제가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박제가가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키워드를 먼저 딱 줘놓고 그 사람의 세부적인 특징을 다른 사람들과 대비시켜가면서 흘러가고 있었어. 선생님 이거 왜 신경 쓴 거야? 신입법 문제 있으니까. 그지?
근데 지금 박제가 얘기는 뒤쪽에 있는 마지막 적용 문제에 있으니까 이건 잠깐만 두고 이번에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잘 여기다 쓸게요. 이번에는 이동무 편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지금 얘들아 이동무까지 보고 나면 요거 두 개가 해결될 거고 17번이 해결될 거고요. 오케이? 가자. 이동무는 이변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동무는 청을 빨간색으로 바로 가자. 얘는 바로 나왔네. 객관 보이냐? 딱 보이냐? 보여 이거? 니들 같으면 선택지 안 만들고 싶겠냐? 그치? 대놓고 차이점이 보이지? 보여야 돼? 특정 관점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로 무슨 말을 숨겼어요?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숨긴 겁니다. 대치죠? 역시 숨겨놓고 이동무의 객관적 입장이라는 녀석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계속 더 갈게.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왕 항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방금 뭐에 설명한 거야? 청의 현실을 설명한 거지? 청나라를 딱 가봤는데 도로가 그냥 딱딱하게 탁탁 돼 있고 그냥 막 그치? 근데 현실을 봤더니 이거는 뭐냐면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허례허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치? 우리 왕 나오신다고 막 떠받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뭐예요? 민생과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지적한 거야. 지금 태도가 달라? 보여? 이것도 보여? 자, 이동무는 박재광과 달리 먼저 객관적으로 바라봤대. 그리고 이 단어는 여기 있던 이 문장과 대비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다시 이동무는 왕의 행차를 왕의 행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로 정비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백성들이 잘 사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하면서 깠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 절대적이라면 깔 수가 없지. 아까 뭐랬어? 박재관은 청이 너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특정 관점만 선택한다고 했었잖아. 좀 안 좋은 모습은 나쁜 척 하고 있는 거야. 못 봤어 나 그거. 그냥 미국 짱짱맨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저 나라 봐 백신 못 박아가지고 2,000명씩 주고 있잖아. 저게 따라할 일이냐고 하면서 막 까는 거야. 됐어? 그치? 자, 하지만 청의 문물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건 무시하는 거잖아. 그치? 하지 않고 박재가와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느낌이 옵니까? 이거는 차이점, 이거는 공통점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뭐를? 물질적 삶을 중요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어. 주장은 뭐예요? 이용후생이래요. 이용후생은 뭐예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양반이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 라는 거지.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야? 얘랑 연결되는 거죠. 감 잡히십니까? 됐죠? 그래서 스스로 평등견이라고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떴다. 평등견 나왔죠? 문제 풀어야 되니까 좀 집중해서 읽자. 이 평등견이라는 게 뭘까? 그는 청에 대한 천만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 이거예요. 그냥 있는 거 들어봐. 청을 찬성하는 쪽이거나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돼.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거야. 오케이? 청과 조선의 각각을 뭐하자? 인정하자. 됐죠? 우리나라는 청나라가 맞다, 명나라가 맞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청나라는 청나라만의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가치가 있어. 됐어? 그래서 이란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 거야. 오케이? 평등의 내용은 이거네. 그치? 서로 구분되지만 배타적이진 않은 거래. 그러면 이 구분되지만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좀 알기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각각의 차이를 뭐하자? 인정하자. 그 말이네요. 됐죠? 각각을 인정하자 이 말이잖아.
평등견의 주어는 그거였어요. 아, 평등견은 박제가가 말한 뭐랑 완전히 또 대비되는 짝이었던 거야? 얘랑 대비되는 또 짝이네. 박제가는 청을 찬하는 쪽이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동무는 청나라는 청나라의 룰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 오케이? 서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 거야. 자,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라고 했어. 자, 재미난 점. 이것도 특징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청나라 사람들의 외양이 뭐였대? 달라짐이야. 달라진 것을 보고 이동무는 뭐 했대요? 비통해했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고? 봐봐. 청나라의 사람들의 외모가 달라지는 것은 청나라의 뭐예요? 현실이거든요. 그쵸? 이런 거야. 옛날 양반들이 지금 우리 강의실에 화면 나가니? 옛날 어르신 양반들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혀를 끌끌 차겠지. 어디 감히 이 여자 따위가 이러면서 그죠? 공부를 하겠다고 남자 옆에 앉아있어! 화를 낼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얘도 그런 느낌인 거야. 그 멋들어진 명나라 사람들의 그 긴 수염 이런 버전이 아니라 막 머리 변발해가지고 뒤에 꽁지 묶고 있고 막 딸랑딸랑거리고 돌아다니고 보기 싫어. 저건 내가 아는 명나라 중국이 아니야. 그쵸? 현실이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 입장에서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종말 중심이라고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고 있었지.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는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거야. 그리고 실은 이건 또 뭐랑 대립되는 짝이야? 얘랑 대립되는 짝이잖아. 그치? 감 잡히시나요? 지금 지문 자체가 딱 나눠봤을 때 공차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이거는 특이한 일이라는 거야. 왜냐면 명나라의 의리를 중시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동무는 무슨 파야? 북학문파야. 북학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북학은 청나라를 받아들이자야. 무슨 말인지 감 잡혀? 청나라 문물을 수용하자가 북학문이라니까? 그런데 당시 주류는 명나라를 받아들이자였잖아. 청은 꺼져라. 그럼 되게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니야? 그치? 오케이? 이율배반적인 거 맞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문장이 이해되시나요? 청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도 예전 중국이 아니야 하면서 슬퍼하고 있어. 이거는 명예 의리를 중시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랑 서로 완전히 대립되는 짝이잖아. 이걸 뭐라고 불렀어? 자신이 제시한 인식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 뭐예요? 자신이 제시한 인식태도는 뭐야? 평등견이잖아. 구분점이 있다.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자. 청나라가 지금 청나라 스타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평등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옛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어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잖아.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지. 되셨죠? 자, 지문 이해 다시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가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야. 가자. 일단 첫 번째 너희들 문제 풀듯이 갈게. 16번 1번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박제가 이동무 견해의 형성 배경 청의 문물을 수용함에 있어서 중화관념과 청의 인실의 차이가 그렇지? 북한으로 만들었대.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이네.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1번이네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1번 딱 잡고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 자, 지금 봐봐. 아까 6번 문제도 그랬고 지난 시간 화작도 그랬고 지금 보고 있는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7전에서는 이게 너무 확실하고 맞기 때문에 자신있게 1번이잖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아낀 시간이 1분이 뒤쪽에서 여러분들의 그 맨날 말하는 그거 있잖아.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많이 풀어보면 감이 잡히는 거겠지. 그치? 자, 해결했고요. 근데 우리는 설명하는 중이니까 2번도 맞아 볼까요?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맞네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치? 당시 주류가 있었고 북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 이게 무슨 역사적 의의를 말하고 있는 거고 한계를 말하는 거니? 아니죠. 박제가와 이동무는 둘 다 북학파였지만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게 이 글의 핵심 아니었어?
2번 아니죠? 3, 4번 지금 모르겠어요. 뭐 넘어가고 5번은 가가 맞는지만 볼까요?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가만 보자. 나는 생각 쓰지 말고.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얘네들이 청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 아니지? 5번도 답이 아니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7번도 지금 풀려야 되는 거잖아. 17번을 좀 풀려버렸어, 그지? 맞았어요. 17번 가봅시다.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따져봐. 먼저 박제가 파트야. 참고로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이 아니었고 선생님 보고 풀라고 했으면 선생님은 아마 이 단락 읽고 나서 벌써 얘를 보러 왔을 거야. 그치? 그렇게 하면 너무 인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테니까. 1번, 박제가는 청해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자, 청해 문물을 도입하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북학이지? 됐지? 북학은 중화를 이루는 방도야. 북학은 중화를 이루는 거야. 왜? 절대적이거든. 가치 기준이라며. 그치? 1번 맞죠? 오케이. 2번,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해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기준도 아니야. 절대적 기준이었어. 됐죠? 2번 때. 3번 가봅시다. 이번에 3, 4번 묶음으로 가자. 이덕무는 청해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 그 뒤에 숨어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요즘 문제 트렌드가 나와. 선생님이 이따가 몇 번이더라? 잠깐만, 몇 번을 해서 얘기할 거지? 뒤에 20번 문제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요즘 문제의 트렌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휘를 자꾸 어려운 단어를 살짝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흔들리게 만들어. 그치? 봐봐. 간과하지 않았다가 무슨 뜻이야? 간과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이야? 간과가 무슨 뜻이거든? 보고 지나쳐버림이란 말이야. 그러면 간과하지 않는 건 보고서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지적질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민생의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 북학파였지, 그죠? 왜?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한 것은 민생이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민생을 찝고 넘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됐죠? 4번입니다. 이덕무는 청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했습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이덕무는 북학파예요. 당연한 겁니다. 청을 긍정하는 쪽이었는데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틀렸지?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었어? 중화관념의 차이라고 했었는데 박제가는요, 청이 중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우리가 그 나라에 합쳐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쪽이었다면 이쪽은 뭐라고 했어?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쪽이었어. 중화는 이덕무에게 있어서 중국스러운 건 중국스러운 거고 조선스러운 건 조선스러운 거잖아. 서로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쪽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게다가 심지어 뭐라고 했었니? 청나라 사람들의 외양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심지어 비통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청이 문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한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청나라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슬퍼했다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청나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를 저러군 훌륭해 라고 말하는 거겠니? 말도 안 되잖아. 4번이지. 됐죠? 답 잡았습니다. 17번도 해결했네요. 마지막 5번. 박제가랑 이덕무는 모두 공통점? 공통점이니까 어디 가니? 요거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모두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이거보다 너무 쉬운 게 나오는데 중화관념에 대해서는 그치?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봐봐. 이번엔 견지하다라는 단어로 너희들 엿먹이려 보도록 했지? 견지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다. 오케이? 태도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4번? 아니지. 5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괜찮아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평등견 얘기가 나와 있는 18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평등견이 아까 뭐라고 했었지? 청과 청나라의 현실을 찬반의 인문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조선은 조선대로의 각각의 스타일을 인정해서 서로를 구분짓지 않고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거라고 했었어. 그치?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았디. 어느 한쪽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지? 틀렸죠? 1번 땡. 심지어 1번 말도 안 되는 게, 야, 왜 우리나라가 뭐라고 청의 제도를 개선해? 청을 보고 우리나라를 개선한 쪽이 가깝겠지, 그치? 2번.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된다? 평등견은 청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청은 청대로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스타일을 인정하는 것이었어. 맞나요? 됐죠? 네. 3번입니다. 참고로 이 18번 문제, 이 시험 문제 전체에서 오답률 7위 문제였어요. 번호를 안 내요. 오답률 7위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난도도 있었다는 얘긴데요. 참고로 이 문제의 베스트 오답이 3번이었거든. 혹시 이 문제 풀었는데 3번 찝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자,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청과 조선은 각각 평등해.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자. 낚시 제대로 했지. 차이를 해소하는 건, 해소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또 이번에 어휘 해소자? 이것도 해소를 잘못 엉성하게 하고 있으면 틀릴 수 있겠네? 해소하는 건 없애는 거야. 스트레스 해소는 뭐 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없애는 겁니다. 맞나요? 차이를 해소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야? 뭐랑 똑같은 말이야? 같아지려 한다는 거야? 됐어? 같아지려 한다? 이동무가 그런 말을 했겠니? 같아지려는 게 아니라, 평등교는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됐지? 혹시 이 문제 틀린 사람 이해되셨나요? 자, 3번 조심해야 돼. 이 문제가 정답률이 47% 나왔어.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3번 선택지가 무려 43%야. 그러니까 틀렸다면 대부분 이걸로 틀린 건데, 이게 이렇게 놀랍게도 별거 아닌 지점에서 나오는 거야. 차이를 해소한다는 얘기는 차이를 없애지는 거니까 같아지는 거. 근데 평등교는 같아지는 게 아니라 구분한다는 뜻이었잖아. 그렇지? 자, 다음 4번. 중국인의 외형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서 발역하려는. 잠깐만. 외형이 변화됐다. 오케이. 그래요.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었니? 아니지. 근데 물론 그런 문제는 있었지.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뭐랄까 기본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게 메인은 아니잖아. 그죠? 비통해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입니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배타적인 건 꺼져 이 새끼야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거부하는 거야. 근데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는 건 거부하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어디 갔어?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자, 지금 차이를 인정하다, 배타적이지 않다, 구분된다라는 말을 대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네요. 뭘 설명했어? 독자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이건 뭐예요? 수능의 대표적인 스타일, 대치 형식이야. 그치? 이런 거 잘 챙겨. 대치되는 것들은 중요해 항상. 그래서 18번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세 문제 남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지문들 문제는 그래요. 이걸 좀 지우고 설명을 들어가 볼까요? 자, 뒤쪽에서 요 박제가가 활용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우고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지문입니다. 나지문의 1문단부터 무슨 얘기가 있는지 봅시다. (18세기) 후반 중국은 경제발전이 명대 이래 경제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어. 대부분의 잠깐만, 누가 튕겼는데? 맞나? 3, 6, 9, 12 다 있는데? 뭐지? 지금 문제 있는 사람 약간 문제 있으면 대답을 못할 거 아니야. 문제가 다들 없죠? 자, 갑시다. 18세기 후반에 중국은 명대 이래 경제발전이 정점에 달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전기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 시장이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서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뭐예요? 18세기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은 어떤 상태였어? 경제 발전이 명나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다 보니 조그만 동네에도 대도시에도 여기저기 시장이 많이 들어서서 그 시장으로 인해서 국내 교역이 활발했대. 오케이? 장거리 교역의 사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됐어요. 두 번째, 사치품도 거래했지만
사치품도 거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일상적 물건도 어디서 매매하게 되었어? 시장에서 매매하게 되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자면 얘들아 조선시대를 생각해봐. 생필품이라고 하면 뭐 옷 같은 거 있을 것이고요. 바가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뭐 집신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옛날에 어떻게 했었니? 우리 조선시대 옛날 그림을 생각해봐. 자급자족 경제 아니었어? 집에 옷이 없다고요? 옷을 만들었지. 집에 신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신발을 만들었지. 집에 음식거리가 없다고요? 장을 만들었잖아. 됐나? 장독 때 김장하고요. 근데 얘들은 일상적 물건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세 번째 예로 상인 조직. 아이고 왜 괜히 빨간색으로 썼네. 그리고 신용기관도 넣어놨어. 마치 지금 현대사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쵸? 상인 조직이라면 뭐 무슨 총판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고, 신용기관, 뭐 신용평가사, 은행, 대부업체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 사업하기 좋은 나라였다는 거야, 청나라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외무역의 발전과 은행 유입은, 자, 시장이 발전하면서 국내 교육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뭐도 있었어? 흰색으로 쓸게. 이거 지금 흰색이라고 치자 얘들아, 미안해. 자, 동시에 대외무역도 있었어. 그리고 이 대외무역을 통해서는 뭐가 유입됐어요? 흰색으로 그냥 쓰자. 은이 유입됐답니다. 아, 중국 18세기 중국 진짜 잘 나갔구나. 그치?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경제적 변형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야. 아, 이게 내부적 요인이고 이게 외부적 요인이구나. 됐지? 내부적으로는 유통망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교역하는 시장이 발달했고, 외부적으로는 대외로도 무역이 활성화가 됐단 말이야. 잘 나갈 수밖에 없었대. 그리고 은의 유입과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하는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했지. 그치? 은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뭐까지 이어졌어? 상품 경제로 이어졌대.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중국과 오히려 우리랑 서로 반대야, 그치?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같은 모습이었던 거고, 그 당시에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모습이었던 거야. 무역 활발하고 막 계속 무역으로 먹고 살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됐답니다. 오케이, 좋아요. 중국 잘 나갔네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 다음 문자가 뭡니까? 나예요. 그러나 몇 세기가 됐죠? 청의 번역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 19세기에는 뭐예요? 미쓰자 급속한 몰락까지 하락의 시대를 겪었대요. 그러면 얘들아, 자체적으로도 1문단과 2문단의 짝을 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읽으면서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공통점이 뭐가 있지, 차이점이 뭐가 있지를 자꾸 채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 계속합니다. 19세기 무렵이 됐어. 자,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다. 자, 연행을 하다가 무슨 뜻이야? 뭐 체포하다 그런 뜻 아니야? 연행은 사신일행이 다녀오는 거야. 가서 체험하고 오는 거지. 약간 수학여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확하게는 원래는 중국의 왕을 뵙고 우리나라 왕의 소식을 서로 전하고 이런 공식 행사야.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했던 일은, 우와 이건 뭐임? 이거는 안경이라고 해. 우와 이건 뭐임? 이건 자동차라고 하지.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알고 있죠? 완전히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봤겠죠. 그래서 연행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는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자. 이 급속한 타락의 배경에는 이미 18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위기 징후가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이문단에 기억의 근거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렇게 읽어주길 바래. 자, 가볼게요. 그 위기의 징후는 뭐냐면, 첫 번째, 급격한 인구 증가야. 자, A, 급격한 인구 증가. 됐어? 이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하고 이주하고 농경 집약하다 하면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진 않았어. 녀석은 민간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방법을 칠게요. 들을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늘어. 왜냐면 단순하잖아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뉴스 봤니? 뉴스 봤어? 오늘 뉴스에 그 얘기 나오던데 오늘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사망자 대비 출생수 비율을 따졌을 때 역전이 시작된 첫 해래 올해가. 신생아가 덜 태어나고, 그치? 살아있는 분들은 덜 돌아가시고. 그래서 태어난 인구수 대비 돌아가신 분의 인구수를 대비해봤더니 돌아가신 분이 태어난 수보다 더 많아. 아니 거꾸로 말했네? 태어난 수가 더 적어. 큰일 났어요. 니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생님의 미래도 미래지만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고민이 되네요. 네. 급격하게 증가하면 뭐든지 안 좋아. 자, 그리고 또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해졌지. 자, 연결되는 걸 잘 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현상으로 뭐가 나는 거냐면 결사 조직이 증가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왜 결사 조직이 중요한 거냐면 이 결사 조직의 특징이 뭐래요? 이거는 서로에 대한 유대 관계가 약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그룹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상호 부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불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대요. 오케이? 중국 전통 사회는 가족 기반 사회였을 것이고, 그치? 왕을 따르는 사회였던 건데 이제 지들끼리 하나의 그룹 만드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매부리파, 너희는 은양파, 너희는 뭐 국형파 이렇게 가지고 막 서로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돼서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된 거죠. 이거는 또 반란의 기반이 된 거야. 됐나요? 열받으면 나라고 뭐고 둘이 받아버려 그냥. 왜?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너무 없었거든. 다 돈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거든. 네가 돈을 더 많이 줄 거라고? 난 너한테 갈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하나 더 있어.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대요. 자, B로 가볼게요. B는 뭐냐면 아주 단순해져. 인맥에 기초한 부정부패야.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거? 그치? 원래 보이면 썩게 마련이잖아. 인맥에 의한 부정부패. 그래서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어. 근데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지. 정체되는 건 뭐야? 늘어나지 않아. 우리나라랑 사람이 비슷하지 않니? 막 대학생들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대학생들은 뽑을 기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문제야. 그래서 조직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지.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근무할 관료 사회는, 관료 조직은 숫자가 적으니 자연스럽게 경쟁이 들어가고 그 경쟁에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이 들어가는 거야. 돈 주고 간식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 자, 정리됐네. 기억이 뭐예요? 위기의 씨앗이랍니다. 위기 씨앗의 내용은 뭐였던 거죠? 다 써내.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위기의 씨앗이란 첫 번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벌어지는 이런 반란의 초씨앗들. 두 번째, 인맥으로 인한 부정부패. 인맥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 현상의 증가. 이런 것들이 나라의 망가짐을 만들어가고 있었어. 자, 그러면서 3단락은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 그냥 맞아 쓰자. 통치자들 역시 번영 속에서도 불안을 느꼈대. 조정에서는 외국과의 접촉으로 백성들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답니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거는 어디요? 국가 역시 위기를 감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선교사 들어오는 것 좀 막으려고 노력해보고 사람들을 막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먹혔다 안 먹혔다 안 먹혔다. 왜냐?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분들만이 사회면의 부정적 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을 뿐. 아니 기존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돈만 잘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청나라도 급격하게 무너지게 된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아요. 자 19번 풀어가 볼까? 자 19, 잠깐만 물 한 잔만 더. 잠깐만. 참고로 태연아, 아까 그 수업은 수요일로 이동하지 않는 걸로, 아니 말이야 그 반이 이동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국어 수업 된다고 들으면 된다고 확인해 주셨어. 알고 있으면 돼. 자 19번 문제 가져가 봅시다. 자 기억의 의미를 파악해 보래. 그러면 이 위기 씨앗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지금 방금 정리했잖아요. 방금요, 그죠? 1번부터 가봅시다.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진 상황. 말도 안 되는